긴급, 역대급 중위소득 인상 네,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의 삶이나 혹시 주변 분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바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게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발표가 있었죠.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 안전망에는 어떤 의미인지,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저희가 참고한 건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죠.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그냥 역대 최대 인상됐다 이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그 실질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네, 누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는지, 또 생계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 급여들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 보고요. 이 변화가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그 의미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기준 중위소득, 이게 왜 중요한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히 짚고 가는 게 좋겠죠.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딱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걸로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자를 정하는 일종의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기준선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이미 2025년 기준으로 봐도요.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뭐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아이돌범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거에서 14개 부처의 한 80개가 넘는 복지사업에서 이 기준을 쓰고 있어요. 와, 80개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선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기준선인데 이번에 역대 최대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랐어요. 그래서 약 649만 원. 네, 649만 4,738원이죠. 2025년보다 한 40만 원 정도 오른 건데, 와, 이게 과거 인상률 추이를 쭉 보면요. 뭐 16년에 4%, 작년 25년이 6.42%였는데 이번에 6.51%면 이거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역대 최대폭 인상이죠. 왜 이렇게 이번에 큰 폭으로 올리게 된 걸까요? 배경이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더 현실을 반영하도록 바뀌었거든요. 아, 계산 방식이요? 네, 단순히 최근 몇 년간 소득 증가율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2026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추가 인상분이라는 걸 더하고 있어요. 추가 인상분이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 통계 기준하고 현재 기준하고 좀 달라지면서 생긴 차이를 메우려는 기술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아, 통계 기준 변경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가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특히 요즘 1인 가구 엄청 늘었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많이 들었죠. 네. 이런 1인 가구의 생활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구 균등화 지수라는 계산 방식을 조정했는데 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1인 가구군요. 들어보니까 4인 가구 인상률이 6.51%인데 1인 가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7.20%나 올랐어요. 네, 맞아요. 256만 원 넘었죠. 2인 가구도 보니까 6.78%로 상대적으로 높고요. 이건 좀 의도적인 조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가구를 보면 거의 4분의 3, 그러니까 74.4%가 1인 가구예요. 와, 74.4%나요? 네. 특히 생계급여만 딱 놓고 보면 그 비중이 80%나 됩니다. 생계급여는 80%. 네. 2인 가구까지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해요. 아, 정말 1, 2인 가구가 대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혜자 그룹인 이 1, 2인 가구의 기준선을 더 큰 폭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야 복지제도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단순히 그냥 일괄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가장 지원이 좀 필요한 쪽에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준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걸 기준으로 하는 각종 급여들, 그걸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뭐랄까, 문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같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죠. 기준 자체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각 급여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기준 비율 자체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 비율은 그대로군요. 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이 비율은 동일해요.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자체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전부 올라가는 거죠. 네네, 금액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6년에는 월소득이 약 82만 원, 정확히는 82만 556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고요. 네. 102만 5,695원 이하면 의료급여, 123만 834원 이하면 주거급여, 128만 2,119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럼 4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죠? 4인 가구는 월소득이 약 208만 원, 207만 8,316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 생계급여가 중요한데 1인 가구는 작년보다 한 5만 5천 원 정도, 4인 가구는 12만 7천 원 정도 소득 기준이 높아진 셈이에요. 오, 꽤 많이 높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새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 거죠. 네, 생계급여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고들어보죠. 아까 선정 기준이 고 최저 보장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은 그럼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아, 네.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보충급여 방식이요? 네.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 그게 바로 선정 기준액하고 똑같거든요. 그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각 가구의 소득 인정액, 이거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다 따져서 계산하는 복지용 소득 기준인데요. 아, 소득 인정액. 네. 네. 이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군요. 그쵸.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가 있다면 2026년에는 최저보장 수준인 82만 5,056원 전액을 매달 받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럼 2025년에는 76만 5천 원대였으니까 한 5만 5천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6년부터는 매달 82만 원 이사를 받게 되니까 이전보다는 생활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기준 인상 효과랑 또 뒤에 저희가 살펴볼 제도 개선 효과까지 다 합쳐져서 정부에서는 약 4만 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걸로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규 수급자가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금액만 올린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제도 개선도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좀 꺾지 않으면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예요.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아, 청년 소득공제요. 네, 원래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 30%를 공제하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데요. 29세 이하 청년한테는 추가로 40만 원 더하기 30% 공제 혜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내년부터는 이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 나이 기준을 34세 이하,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까지 넓히고요. 추가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더 늘립니다. 와, 대상도 넓어지고 공제액도 커지네요. 이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버는 30세 청년 B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좋은 예시네요. 이전 기준으로는 30세니까 추가 공제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공제 30%만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으로 잡혔을 거예요. 그럼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한 76만 5천 원이니까 배면 한 6만 5천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았겠네요. 네, 그 정도 됐겠죠? 하지만 이제 34세 이하에 해당되니까 새로운 추가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월 소득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먼저 빼고 나머지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을 또 빼고 그럼 총 72만 원을 공제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소득 인정액이 28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7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요?
와. 네, 그러면 2026년 기준인 82만 5,565원에서 28만 원을 빼니까 매달 약 54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6만 5천 원 받던 분이 54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일하면서도 자립 기반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네, 이건 정말 청년들에게 힘이 되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 개선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었는데요. 아, 자동차 때문에 수급 못 받는 경우 많다고 들었어요. 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그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뭐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차는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처럼 좀 낮은 환산율 월 4.17%만 적용해 주긴 했는데요. 이 예외 기준 자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예외 기준을 완화하는 건요.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 생업용으로 흔히 쓰는 승합차나 화물차 있잖아요. 네, 배달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네. 그런 경우 기존에는 1000cc 미만이고 차값도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아주 제한적인 기준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소형 승합 화물차, 그러니까 15인승 이하 승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같은 경우 차값이 500만 원 미만이면 예외 적용을 해줍니다. 기준이 대폭 완화된 거죠. 오,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가격 기준이 올라갔네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다자녀 가구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이 자동차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자녀 둘만 있어도 되는군요. 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의 차량 조건, 그러니까 2500cc 미만이면서 7인승 이상이면서 차 나이가 1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차값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은 충족해야 하고요. 차량 조건은 그대로 있군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녀가 둘 있는 4인 가구 시신애가 있다고 해보죠. 네. 소득 자체는 월 15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10년 넘은 45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가 있는 거예요. 2151cc의 7인승짜리. 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죠. 이전 기준대로라면 자녀가 둘이니까 다자녀 혜택 3인 이상 못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차값 45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버리는 거죠. 배기량도 크고 하니까. 그럼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 더하기 45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되니까 생계급여는 뭐 꿈도 못 꿨겠네요. 네, 그 차 때문에 탈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녀 2명부터 다자녀 기준이 적용되니까 이 카니발이 차량 10년 이상 조건도 만족하고 500만 원 미만 조건도 만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7인승 이상 2500cc 미만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차량 가액 450만 원에 4.17%, 그러니까 한 19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약 18만 7천 원 정도네요. 그러면 월 소득 150만 원에 19만 원 더해서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드네요. 네,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아까 약 20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기준 이하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8만 원에서 169만 원을 뺀 금액, 월 39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차 한 대 때문에 못 받던 생계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이건 정말 꼭 필요했던 개선 같은데요. 네,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반영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개선점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자활근로 참여 같은 조건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걸 넘어서서 청년들이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게끔 지원하고 또 생업이나 다자녀 양육처럼 불가피하게 차가 필요한 경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그런 섬세한 접근이 엿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도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뭐랄까 균형 잡힌 정책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생계급여하고 관련된 주요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삶과 또 밀접한 다른 복지 분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플 때라든지 집 구할 때 아이들 교육 지원 같은 거요. 이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어서 좀 살펴볼까요? 의료급여부터 볼까요? 네, 의료급여. 여기서는 약간의 변화하고 또 유보된 내용이 동시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초에는 2025년부터 병원 외래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지금은 정해진 금액, 의원 가면 1,000원 내고 이런 정액제인데 이걸 진료비 총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아, 정률제로요. 그럼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이 변경은 재검토할 때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는군요.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이용이 좀 과도한 경우에 대한 관리는 강화됩니다. 과다 이용 관리요? 네. 2026년부터 1년에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365회면 네. 매일 병원 가시는 경우네요. 그렇죠. 건강보험의 의원급 본인 부담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춘 건데요. 물론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장애인처럼 정말 의료 이용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둡니다. 아, 예외는 있군요. 네, 전체 수급자의 약 0.03%, 한 550명 정도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이미 365회 초과하면 9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아, 건강보험은 더 높군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급여를 깎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양비 부과 기준을 소득의 10%로 일괄 완화해서 수급 문턱을 조금 낮췄습니다. 네. 또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주사제가 있어요.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하는데 이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 5%에서 2%로 낮춰서 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정리하면 의료 분야는 정률제 도입은 일단 보류됐지만 과다 이용 관리는 좀 강화되고 또 부양비 기준 완화나 특정 주사제 부담률 인하 같은 보장성 강화 조치도 같이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럼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주거급여는 주로 월세 지원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임차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 상한액, 이걸 기준임대료라고 하거든요. 네, 기준임대료? 이 기준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사는 지역, 그러니까 급지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2025년보다 월 1만 7천 원에서 최대 3만 9천 원까지 오릅니다. 오, 이것도 꽤 오르네요. 네, 비율로 따지면 4.7%에서 최대 11.0%까지 꽤 큰 폭의 인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기준 임대료가 월 35만 2천 원에서 36만 9천 원으로 1만 7천 원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물가 상승률 같은 걸 반영한 거겠죠?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자녀들 교육활동 지원비가 오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요? 네, 초등학생은 연간 약 48만 7천 원에서 50만 2천 원으로, 중학생은 약 67만 9천 원에서 69만 9천 원으로, 고등학생은 약 76만 8천 원에서 8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이 많이 오르네요. 거의 10만 원 가까이. 네, 맞아요. 평균으로 보면 한 6% 정도 오르는 셈인데 특히 고등학생 인상률이 12% 정도로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닌다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비도 계속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2026년에는 복지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자체가 역대 최대로 오르는데 특히 수급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1인 가구를 더 많이 고려했다는 점, 이게 좀 특징적이네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덕분에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각종 급여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약 4만 명 정도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청년들의 근로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거나
자동차 관련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좀 피부에 와닿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네, 실질적인 변화들이죠. 그리고 의료급여는 큰 변화는 유보됐지만 과다 이용 관리하고 보장성 강화가 병행되고 주거급여랑 교육급여 지원액도 인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4대 급여 외에도 80개가 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아, 맞아요. 80개 이상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라는 어쩌면 좀 딱딱할 수도 있는 주제를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네, 역대 최대폭 인상이라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정책적인 고민들, 특히 1인 가구나 청년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동차 기준 완화처럼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고민이 담겨 있죠. 이게 우리 사회 안전망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일까요? 이런 기준 인상이나 제도 개선이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건 맞는데요. 네. 하지만 과연 이런 변화가 소득 불평등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나 혹은 1인 가구 급증 같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과를 봐야 한다. 네,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또 근본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고민과 정책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지, 앞으로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당신께서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